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힘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물려입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아파트 불법 분양 용어 중에 죽통 작업이라는 말이 있다는데요. 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제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서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서 돈을 챙기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방금 말씀 주신 것이 사실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야구 경기장의 표가 다 팔려나갔죠. 근데 안표상들이 득실거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표상들이 표를 미리 매집해 놓는 거잖아요. 미리 사놔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축통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15개를 몇 사람이서 어울러서 청약을 해버리는데 청약을 할 때 보면 이제 가산점을 쓰게 돼 있어요. 나는 몇 점, 나는 몇 점. 25점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청약 안정권에 든다. 30점 이상에 된다. 뭐 이런 정보가 도는데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75점 하여튼 60점 이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청약 점수를 받게끔 해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추첨은 그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했을 때 가산점을 받습니다라고 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약률이 1대 30대 1, 1대 100대 1, 100대 1 이런데 그게 다 일일이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발표를 하고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서류 가져오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재산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 납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서류를 안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당첨은 발표를 했는데 안 갖다 주니까 미분양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싸게 주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거죠. 미분양이니까. 프리미엄을 빼주고. 그러면 그런 아파트 미분양 죽통 청약이 된 것을 알선해주는 부동산 중개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남들 중개료를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안표상들 잡히면은 벌금 내고 말죠. 예. 이런 죽통 청약 가지고 장난치는 브로커들도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잡으면 문제는 처벌이 약해요. 1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벌금에 끝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하나에 프리미엄이 1억씩 붙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600만 원 가지고 우습게 알지 않겠어요? 결국은 벌을 제대로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콜롬비아 팀들이 우리나라에 온 지 며칠 만에 경기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온 지 이틀 정도 지나고 경기를 평가전을 수원에서 우리나라와 치렀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평가전 하면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고 평가전 쳤네요. 네, 사실 콜롬비아가 또 장거리 비행을 해서 온 경향이 있고요. 네. 어쨌든 10일에 우리나라가 콜롬비아 평가전을 치렀는데 네. 또 우리나라가 2대1로 승리했고요. 네. 또 그렇게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세계 13위를 상대로 또 2대1로 승리하면서 네. 또 오랜만에 또 승리를 거뒀다.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대표팀이 내일 또 평가전 치른다고요? 네, 내일 오후 8시에 울산에서 세르비아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네. 세르비아는 세계 38위고요. 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팀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전에 이어서 또 이번에 오랜만에 2연승에 도전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뭐라 그럴까요? 무엇을 기대하냐 그러면은 저도 좋은데 좀 영혼 있는 축구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팬들도 그동안 또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자는 축구, 이런 축구를 기대를 했는데요. 예. 그래도 그 콜롬비아전 때는 또 콜롬비아가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전력은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한 발 더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좀 떠난 팬심을 되돌린 것 같습니다. 그 이번 대표전에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홍보가 안 됐든지 저는 날짜를 몰라가지고 보지를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콜롬비아의 미들필더 카르도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까? 네, 그 선수가 또 우리나라와 경기 도중에 또 인종차별 행동을 했는데요. 또 경기 중에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찢는 또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축구연맹도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 또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어서 또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내 팬들은 물론 또 해외 언론이나 팬들도 또 이 선수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난이 컸습니다. 콜롬비아 축구 선수면서 눈 찢는 행동을 했다. 참 뭐라고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축구 스타 호날두 선수가 내야의 아빠가 됐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 공격수 호날두 선수가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딸 마르티나가 태어났다고 밝혔고요. 네. 스페인 모델 로드리게스 사이에서 자신의 4번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네. 그 앞서 2010년에는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친모 사이에서 첫째 아들 호날두 주니어를 얻었고요. 네. 지난 6월에는 대리모에게서 쌍둥이 딸 에바와 아들 마테오를 얻었습니다. 예. 그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유명한 스타 스포츠 선수들이 모델이라든지 뭐 물론 자기의 초등학교 첫사랑하고 결혼한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주 만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프로 선수들이 연예인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나요? 네, 일단 그 호날두 선수 지금 현재 여자친구는 그 로드리게스인데 또 스페인 모델로 유명한 그 인물이고요.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안정환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미스콜라 출신 이혜원 씨랑 또 결혼을 했고, 뭐 이동국 선수도 미스 하와이 출신이랑 결혼을 했고 또 그렇게 또 그런 미녀와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프로야구에서 KT가 이번에 황재균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 모양인데요. 네, KT가 오늘 황재균과 그 4년 동안 총액 88억 원의 그 FA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또 앞서 이대호와 최영우가 기록한 100억 원대는 미치지 못하지만 또 역대 FA 금액 6위에 해당하고요. 또 황재균 선수는 국내 프로야구에서 10시즌 동안 홈런 115개를 때렸고요. 또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입단했지만 또 메이저리그 18경기에서 타율 1할대에 그친 뒤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뭐 스포츠 선수나 프로자가 들어가는 어떤 각계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조금 더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한 또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게 연봉이 88억, 100억,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그렇게 큽니까, 충분히? 네, 사실 그 황재균 선수 계약 그 구체적인 금액은요. 그 4년간 계약금 44억 원에 그 연봉 44억 원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보장 금액만 88억 원이고 또 옵션은 공개하지 않아서 또 총 계약 규모가 더 크다는 소문도 있어서 또 일각에서 너무 몸값이 높은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일단 우리나라가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또 한국 야구가 금메달을 따면서 또 시장이 커져서 또 시장 상황 논리에 따라서 또 그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야구인들도 있습니다. 야구가 개인 플레이 운동입니까? 팀워크 플레이 운동입니까? 네, 아무래도 그 야구 같은 경우도 팀워크가 중요한 그 스포츠고요. 또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 그리고 투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다 한 팀이 돼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시장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몸값도 그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다 좋은데 한 선수 영입하는데 100억 넘는 돈을 쓰는 것보다 정말 숨어있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 몇 사람 불러서 키우는 것도 보람 있는 역할이라 생각이 되는데 뭐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시사 정보는 팩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차히 말씀드립니다만 팩트가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또 팩트는 거짓일 때도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 팩트 체크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진실과 거짓에 대한 판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 댓글 공작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도 되고 또 40억대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또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는 통치행위와 통치자금을 주제로 해서 한번 과거 판례 검찰 조사상 밝혀진 팩트 중심으로 해서 적법성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청취자분이 한번 보내주신 이 의문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고재일 기자님. 4867번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문자부터 좀 해결을 해 주세요. 3, 4부 시간에 시사인 고재일 기자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보수는 팔이 안으로 돈독히 굽어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거고 진보는 팔이 밖으로 굽을 줄 알아서 단지 우리가 아닌 소외된 자들을 그리고 전 인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아래서는 김호준 씨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그리고 스스로 진보 언론이라 했던 매체들이 진보의 가치를 잘 발휘했다 보는데 진보라 스스로 일컫는 현 정권 아래서는 지금 이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소외되는 분들이나 혹은 인류의 성장보다 우리의 이익만을 챙기게 되는 것들에 비판과 지적을 하지 않고 단지 진영 논리로 옹호하는 것만 같아 진보 진영의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재일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수는 이익 공동체로 보시고 네. 진보는 이념 공동체로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좀 고전적인 의미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를 계속 좀 이제 견지하는 세력이고 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최근 보여지는 양상에서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시는 거는 예.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 하는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 보복이 아니라 필요한 적폐청산이다라고 이제 진보 매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좀 진영 논리 쪽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거침과 대결 구도여서 지금으로 좀 보시지 마시고 이 적폐청산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그때 정말 우리가 진보로 알았던 세력들이 그런 어떤 이념과 이상을 구현하려 하지 않고 기득권화되려고 한다면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때 또 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일 팩트체커. 예. 너무 그렇게 여유 있게 있으면 안 돼요.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진보라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국정 운영을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는 과거의 적폐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정부에서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성심병원 제보 같은 민생 적폐 청산에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준일 팩트체크의 예, 질문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돼 왔잖아요. 네. 계속 이제 이런 그 나쁜 사례들이 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반복돼 왔는데 그 반복된 원인이 뭐냐면은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과거에 불법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안 받고 그게 관행이다, 통치행위다, 뭐다 하면서 덮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명확한 선례를. 예. 불법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뭐 시킨 대로 했지 내가 무슨 죄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킨 대로 불법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예. 그거를 명확하게 공무원도 알고 정치권도 알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처벌하는 것.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의미는 바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서 미래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확하게 불법인 부분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짚어내고 네.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약간 피로 개혁, 그러니까 개혁 피로 증후군에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워낙 많이 지금 한꺼번에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조금 좀 지켜봐 주시고 현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응원을 보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적폐청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 몇몇 공무원분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다. 네. 그리고 또 몇몇 언론은 그런 논리를 받아서 네. 시키는 대로 한 공무원이 무슨 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로 전개해 가는데 네. 그거 정말 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는 게 예. 그거는 이를테면 이제 조직폭력배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예. 그렇지만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조직폭력배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도 잡혀가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할 얘기는 아니고 예. 정말 억울하시면 예. 정말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압박을 본인이 증명하셔야죠. 네. 참 옳은 말씀이고 당연하신 말씀인데 일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직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튀는 행동, 이걸 튀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네 입에서 왜 홍시맛이 나느냐. 아니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그러는데 제가 왜 홍시맛이 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사회 전반적인 모든 가치관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었고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어디서부터 덮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들으셨죠? 네. 주목할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저는 그냥 주목할 만한 그 태도에서 계속 좀 입에 침이 마르시는지 계속 입에 침을 닦더라고요. 네, 저처럼 지금.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입에 침이라 바르고 거짓말하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런 그 거짓말 할 때 입에 침이 많이 마른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좀 눈여겨봤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의 반응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따 또 다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걸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고 가시려고 하시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수밖에 못 낸다라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 좀 미진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재와 같은 어떤 그런 국민 여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네. 어떤 국민에게 동정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보수라면 저는 지금 진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국민들에게 진짜 혁신이 저거구나, 계획이구나 이런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수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변명이나 마치 통치 행위에 대한 합리화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얘기는 통치 행위적 측면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준일 백지. 예, 일단 통치 행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정의를. 뭡니까? 통치 행위가. 예, 통치 행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게 사실은 입헌군주제 거의 그 시절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근래에 들어오면서 삼권 분립이 되면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도하게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의회도 마찬가지 의회가 하는 결정에 그렇군요. 대해서 이제 좀 과도한 견제를 막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죠. 근데 통치행위에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요. 통치행위가 인정이 되려면은 하나는 법을 현행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실정법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할 수는 있지만은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헌법 위반이니까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한민국의 판례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5.17 이제 그 계엄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통치행위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그런데 이제 1997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그거는 반란죄다.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란 개념도 바뀌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불법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지금 통치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보면 되죠. 그렇겠네요. 팩트 징금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